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가짜 개혁이다. 검찰은 2019년 하반기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옹호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다 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문장 자체로는 기계와 호기가 넘친다. 윤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 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 다수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상찬하는 기사와 칼럼을 내보냈다.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수사, 줄여서 살권수 프레임이 널리 유포되었다. 윤 총장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반박했다.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것입니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한겨레 손원재 논설위원은 살권수 프레임의 속내를 비판했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검찰이 내미는 마법의 주문이 살권수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정의라는 주장이다. 살권수를 외치는 순간 과잉수사는 기계, 편파수사는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균형 잡기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 권력, 죽은 권력은 그저 메타포일 뿐이다. 민주화된 국가에선 죽은 권력 야당도 의석수만큼의 산 권력을 누린다. 누대 정권에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은 그야말로 영생 권력이다. 이 모든 권력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박차고 선택적 정의를 정당화한 터다. 물론 선택은 검찰이 한다. 한겨레 김희택 대기자도 비판했다. 살권수는 개혁, 논리에 집착하면 균형감 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쪽 권력들은 다 빼주기 때문이다. 장관 시절 영장에 혐의사실 빼라고 직권 남용한 야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한 야당 원내대표도 인디언 기우제나 먼지떨이 수사 한 번 안 받고 다 무사했다. 검찰 식구나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채널 A 사건이나 최근의 전 현직 검사 룸살롱 로비 사건만 봐도 제 식구들은 살권수에서 빠진다. 살권수는 개혁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정권에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참여정부에서 봤듯이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한다고 곧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검찰 권한 줄이는 개혁 칼날을 피해보려는 조어일 뿐이니 가짜 개혁이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더욱 신랄하게 일갈했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 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의 약하고 약한 자의 강한 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선택적 정의의 민낯. 권위주의 체제 또는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 수사 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 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이 살권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최도술 씨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를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수사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3명의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막지 않았다. 2021년 5월 21일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썼다.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이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법무부 외청인 검찰에 의해 법무부 장관 가족 전체가 탈수기에 넣어져 탈탈탈 쥐어짜듯이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재판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를 못하겠다. 살권수 프레임은 제4장에서 지적한 편파적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로서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 논리의 다름 아니다. 이 점 외에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누가 살아있는 권력인가? 제2장에서 보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 특히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권력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구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였다. 박용현 한겨레 전 편집장은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검찰총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인 불가리아 검찰총장의 예를 들며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바 있다. 박 편집장이 소개한 불가리아의 전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셰프는 말했다. 내 위에 있는 건 신뿐이다. 이러한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은 불가리아 외에 한국 정도가 있을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나의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극심한 저항과 검언정 카르텔의 합작 공격에 부딪혀 결국 물러나야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전혀 상관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가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조직, 즉 검찰 조직뿐이었다. 둘째,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 후보와 가족의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기자의 지적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든 죽은 권력을 수사하든 중요한 건 수사의 동기와 목적이다. 산 권력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정당하고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 사건에서 살권수는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검찰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는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뿐이다. 아무렴. 그리고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떨이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 수법과 행태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9월 28일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 강의에서 했던 지적을 첨언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도 인권을 인정 못해준다면 야만이다. 이즈시카 겐지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에서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 1.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조서를 꾸미는 상의 하달형 수사. 2.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 중심형 수사. 3.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다.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 살권수라는 표현이 있기 전 살권수의 대표적 예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다. 안대희는 이 수사로 국민검사 안짱 등의 칭호를 받으며 영웅이 되었다. 수사 당시 범국민적 비판은 없었다. 여야 모두의 대선 자금의 한정에 메스를 들이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수사팀 구성원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2019년 하반기 수사는 달랐다. 메스가 아니라 전기톱을 휘두른 수사였다. 당시 성경 마테오 복음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셋째, 살권수의 대상은 공정하게 선택되는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검찰이 살권수를 철저하게 한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2014년 정윤의 문건 보도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포착되었을 때 검찰은 이를 깊게 수사하기는커녕 이를 작성한 박관천 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칠 생각이 없었다. 실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술하겠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검찰 수사는 검찰의 구태타 또는 검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 또는 죽여야 할 권력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곧 죽을 권력을 치는 윤석열. 진보 세력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검찰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검찰 일반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의 살권수도 일관되지 못했다. 제3장에서 보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파견되어 있던 MB 특검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윤 총장을 포함한 특검팀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승승장구했다. 윤 총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검찰 중립성을 보장한 정부에 대한 질문에 MB때가 쿨했다 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친구와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 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국정감사 답변은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호적 평가를 하고 있음은 물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검찰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정현주 KBS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배임죄로 기소했고,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인한 위기 타개책으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수사 기소였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검찰은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반면 윤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검사 윤석열이 범국민적 상징 자본을 획득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은 수사팀장으로 활동했고,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상징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기여는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국민 다수가 큰 박수를 보냈다. 나 역시 그랬다. 윤석열 검사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다. 1. 한겨레 김의겸 선임 기자의 최초 특정 보도가 있었다. 2.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 시민이었다. 3.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 이 점에서 나는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안다. 검찰이 칼을 휘둘러 박수를 받을수록 검찰 개혁은 요원해진다는 것을. 이미 스타 검사의 서사는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권력에 대항한 영웅 서사가 구체화될수록 불편해진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의 구속을 검찰이 훌륭해서, 검찰이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전제를 다는 순간 우리는 검찰공화국의 또 다른 포로가 된다. 검찰이 잘해서 탄핵이 이뤄졌다는 말처럼 촛불 정신을 허무하게 만드는 건 없다. 안대희를 넘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수구 보수 진영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박해받는 검사가 되어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부상한 것이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넘어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상징 자본을 쌓아나갔고 이를 활용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 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 만면 기세 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안대희는 윤석열의 선배이자 롤모델이었다. 윤석열은 2003년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끌던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구성원이었다. 안대희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선자금 수사로 영웅이 된 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이후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전관 예우 문제로 낙마했으며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석열은 안대희에서 출발해 그 길을 따라가다가 종국에는 안대희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다. 그러니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 리 없다. 유례 없는 검찰이 폭주를 경험한 여건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자 그는 이를 빌미로 2021년 3월 4일 사표를 던졌다. 여야 격돌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윤 총장은 총장 사직 하루 전날 대구지검을 방문해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고향에 온 것 같다 라고 발언했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일까? 사직의 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보호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밝힌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검사들이 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릴 때 외쳤던 구호 좌익 척결, 우익 보강이 떠올랐다. 국민 보호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 역할을 밝힌 것으로 들렸다.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투였다. 검찰주의자를 넘어 전형적인 정치 검사의 행보였다. 2021년 5월 16일 윤 총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는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인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와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 또는 전체주의 정권이라면 검찰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수사를 벌일 수 있었겠는가? 윤 총장의 이러한 언동을 냉정히 분석하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이 벌인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수사라고 찬미할 수 있을 것인가? 2021년 3월 4일부터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정치인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 전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 2021년 3월 4일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과 무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소위 부답이다. 2020년 4월 11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 2인과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황 전 국장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후술할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그 즈음 미래 권력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 대망을 가지라는 조언이 답지했을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언론이 부르는 윤비어천가. 2019년 9월 월간 신동아가 윤석열 총장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호 프로젝트를 보도했을 때 다들 긴가민가 했다. 이 프로젝트의 진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총장 이후 그의 행보는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떠올리게 만든다. 윤 총장 사직 다음 날인 2021년 3월 5일 TV조선은 풍우나 윤석열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며 이날치 밴드의 노래 제목을 빌려 범이 내려온다 라고 기대 가득한 평가를 해주었다. 이제 그는 확실히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 정치인이 되었다. 언론은 철저한 검증은커녕 벌써부터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목불인견이다. 5.16과 12.12, 5.17 군사 쿠데타 이후 쿠데타를 정당화하며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 각각
박비어천가와 전비어천가를 부른 언론이었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 박근혜에 대해서도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희대의 아부를 했던 언론이 아니던가. 그러나 국민적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범이 내려온다의 원곡 판소리 수군가에서 호랑이는 용왕의 명을 받고 육지로 나온 별주부 자라가 토끼인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을 잘못해 호생원을 호출하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왔다. 호랑이는 별주부를 우습게 알고 잡아먹으려다가 실패하고 혼이 나서 도망치게 된다. 이날치 밴드의 노래 범이 내려온다의 다음 곡 호랑이 뒷다리에서는 자라가 호랑이의 세 번째 다리를 물어버린다고 묘사한다. 범이 내려온다를 차용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보수 언론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나 보다. 산중왕이라 불리는 힘센 호랑이에게 자라 따위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는가. 검찰총장 윤석열 눈에 국민은 검찰 앞에서 발발 떠는 잠재적 피의자에 불과하겠으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던지고 내려온 정치인 윤석열 앞에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두 눈 부릅뜨고 준비하는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의 진심은 정의로운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검찰 수사를 검찰 구태타라고 최초 규정한 사람은 경희대 김민웅 교수라고 기억한다. 김 교수는 나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틀 후인 8월 29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전격 수사 행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가운데 감추어진 장막 안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유형의 정변이다. 일종의 궁중 쿠데타인 셈이다. 실제로 진행되는 사태는 검찰개혁 반발 세력의 반격성 선제 공격으로 그 본질이 압축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 상황은 조국이라는 정치 장교를 거부한 검찰의 전략이 주도하는 국면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9월 28일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 강의에서 말했다. 검사들이 1979년 말, 1980년 초 전두환 신군부 때 갖고 있던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위헌적 쿠데타다.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다. 영산대 장은주 교수는 2019년 9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전의 본질은 검난이라는 취지의 글을 연속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하는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과도 특권 독점 지배체제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뒤집으려 한다는 경고였다. 검사 출신 오원군 변호사도 2020년 11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대규모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난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 구태타론 또는 검난론은 초기에는 제한적 파급력만 있었다. 내가 사모펀드 등 권력형 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하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는 단독으로 매우 특이한 기사를 내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이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였다. 이 기사가 진실이라면 검찰 친화적 기사를 계속 써온 유 기자에게 윤 총장 또는 그 측근이 이 발언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왜 전해주었을까? 윤 총장에게 역심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후 방송작가 김현우 씨는 윤 총장의 대학 동기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한국일보는
성렬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소개했다. 이 역시 윤 총장의 충심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실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윤 총장의 속내가 드러나는 몇몇 수사를 보자. 먼저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울산 사건을 보자.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동지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사 및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 문재인 정부 도덕성의 근본을 흔들려고 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당시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나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련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회 등장하며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는 울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송 시장의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와 선거에 개입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또한 송 후보 측을 돕기 위해 김기현 후보의 핵심 공약인 울산 산업재해 모 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억지스럽다. 울산 산업재해 모 병원은 박근혜 정권 내내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에서도 계속 탈락되었다. 송철호 시장은 재판이 열린 첫날인 2021년 5월 10일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기소 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비서관, 장한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사람은 변호인 공동 입장문에서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공소장이 정치 선언문 같다고 비판했는데 나에게는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 청와대 출신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기소된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이 전개한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수사는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을 뿐 청와대의 하명은 없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 기소 후 진보 진영 내에서 검찰 구테타론 또는 검난론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윤 총장의 역심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020년 1월 11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조국 일가에 대한 사실상의 인간 사냥과 조국의 장관직 낙마에 만족하지 않고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 사건 등을 끄집어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의 무한 폭주는 어떤 시민들에게는 검찰발 구테타로, 어떤 시민들에겐 총선에 영향을 미쳐 자유한국당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검찰은 4.15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2020년 1월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임 실장은 소환 하루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으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은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 나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20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던 의도는 분명했다. 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하려 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2021년 4월 10일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개탄했다.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당시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 김종구 전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윤 총장의 태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만 해도 조국 낙마를 통한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정도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행보는 정권 자체를 겨냥한 쪽으로 점차 선회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에 착수한 월성 원전 폐쇄 수사로 그런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예비한 공소장. 2021년 5월 18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을 12.12와 5.17 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에 비교하면서 2단계 구테타를 벌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총장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다. 먼저 칼을 뽑는 건 자연스러운 기결로까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하니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윤 총장을 떠오르는 별로 보기 시작한다. 윤 총장도 서초동 조국 대첩을 거치며 어차피 호랑이 등에 탔구나 싶었을 것이다. 이왕 내친 김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돌진한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이다. 명분을 축적한 뒤 전역을 하고는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한국경제 취재에 따르면 울산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4.13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을 참고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와 기소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했다. 공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거 개입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해놓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나는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4.15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 판단한다. 혼자만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기소 이전부터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기소 후 보수 세력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진행 상황 알았으면 당연히 탄핵 사유. 묵인 방조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 민주당 총선 참패하면 탄핵 소용돌이 등의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2020년 9월 8일 MBC PD수첩은 검찰 특별수사를 2부에 걸쳐 방송했는데 현직 검사와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대윤, 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 역시 2019년 말 현직 검찰 간부에게서 유사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019년 12월 9일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쓴 태권의 시간이라는 글에서 예리하게 지적했다. 검사들이 요즘 왜 난리 버거지를 떠냐고? 대통령의 임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태권의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지. 조선시대의 당쟁이 격화되면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임금을 막 바꾸잖아. 검찰이 잘하는 선별적 수사, 선별적 기소로 이게 되는 거지. 검찰은 자신이 핀라이트를 비춘 곳에 세상의 모든 악이 있는 양 몰아가고 그 조력자 언론과 함께 난리 버거지를 떨겠지. 우리가 정신을 놓고 어버버하면 그들은 태권에 성공하게 되는 거야. 암만.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 울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한 백재영 수사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울산 지역 검경 간의 충돌을 조사하러 울산으로 갔던 백 수사관은 느닷없이 검찰, 언론, 야당에 의해 하명수사 첩보 보고서 작성자로 지명되었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백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와 무관함이 밝혀졌다. 당시 내가 수사 대상이라 장례식에는 갈 수가 없었고 49제 때 추모공원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열린민주당 대표가 된 최강욱 의원은 2020년 6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고 백지영 수사관을 기억하시는지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의혹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유족분들이 백원우 비서관과 김조원 민정수석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는데 사람들은 그를 잊으려 하고 사건은 특정 집단의 나쁜 의도에 따라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정치검찰은 앞뒤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예단에 빠져 민정수석실 재직 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의 분쟁을 조사하러 간 백수사관을 울산 김기현 시장 비리 혐의 정보 보고자로 찍은 후 압박 수사를 전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억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는 제가 청와대 재직 시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춘추관에 가서 유일하게 브리핑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정보 보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된 대검이 매우 당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렇듯 무고한 고인을 사망으로 이끈 검찰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의 공안수사 라인이 무리하게 움직인 결과가 비극을 낳았고 외눈박이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희대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며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기소로까지 이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백 수사관은 작년 하반기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청와대를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만든 희생양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인의 휴대전화가 풀리면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나올 것처럼 흘려대다 거액을 들여가며 막상 그 내용을 확인하자 다시 봉인해 검찰에 넘기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하고 무자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며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흘린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춰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2020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애통한 심정을 밝혔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 박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고인의 일주기에 고인이 모셔져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는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죽음과 재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 울산 사건 외에 몇 가지 사건을 더 보자. 첫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통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강 수석은 격분해 이러한 검찰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검찰은 강 수석을 기소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였다. 강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건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민주당 정부와 한번 싸움을 걸어봐서 잘 되면 공수처 문제 이런 것도 무력화될 거고 안 돼도 최소한의 손해볼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분석했다. 강 수석 외에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검찰발로 계속 보도되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 임은경 장관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8년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실명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산하기관장과 단체장들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산하기관장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이념이나 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끝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보수 언론 역시 사퇴 촉구 사설을 썼다. 유 장관은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은경 장관은 환경부 산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셋째, 월성 1호 폐쇄 사건에서 검찰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 원전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하도록 만들고 한국 수력 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였다. 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온다. 영장 청구 전후 백 장관 외에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연루 의혹이 계속 흘러나와 보도되었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청와대였다. 탈원전 정책 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세계적 추세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추진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성 외에 안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검찰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이다. 제3장에서 보았지만 은폐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무산되어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은 출국 금지 절차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김학의를 알아보고 제때 출국을 막아낸 담당자를 칭찬해도 모자랄 상황의 처벌이라니 주객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기획인 양 언론 플레이를 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해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행정관의 관여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다. 언론을 통해 나의 이름도 거론되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불법적 음모를 꾸몄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임이 분명했다. 다섯째,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대전고검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이 공정위원장이던 2018년 3월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이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과정이 담긴 녹음 기록이 파기된 것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회의 종료 후에 이뤄지는 합의는 회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의 녹음은 실무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 녹음 기록의 필요성이 소멸한 뒤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뚜껑을 연 것이다. 2020년 12월에는 비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검찰 구태타론에 힘을 실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군대에 의한 무력 구태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구태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 듯하고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같이 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한 부장이 이 정도의 진술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윤석열, 보수 언론과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 괴롭혀서 윤 총장이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윤석열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윤 총장이 울산 사건을 위시한 일련의 문재인 정부 공격 수사를 지휘했고 제3장에서 본 한명숙 총리 관련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채널A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검찰 비리에 대한 감찰을 철저하게 막았다는 점은 조명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 착수 시점에는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 믿는다. 압수수색 후에는 조국 펀드 설이 근거 없음을 알았지만 일수불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은 물론 윤 총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검찰과 검찰총장은 무오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확전에 확전을 거듭했고 조국 수사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총공격하는 수사를 벌였다. 수사를 통한 태권의 시간을 연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은 공격자였다. 윤 총장은 수구 보수 진영의 환호와 구애를 받았고 차츰차츰 검찰총장을 넘어 미래 권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했다고 추론한다. 태군을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한 것이다. 박용현 한겨레 전 편집장의 비유를 빌리면 윤 총장은 스포츠 시즌 중 경쟁팀 사이에 판정 시비로 다툼이 생기자 한 팀을 위한 편파 판정을 하고는 그 팀의 감독으로 변신했다. 일본 로키드 뇌물 사건 주임 검사로 일본 전후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는 경고한 바 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이후 한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 이러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검언정 카르텔을 활용하고 선택적 정의를 집행하면서 검찰은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쥐락펴락을 반복했다. 한국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실천해왔다. 검찰은 곧 죽을 권력에 대해서 결정적 일격을 가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데 일조해 조직의 이익을 보존하는 수사와 기소를 벌여왔다.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면 죽여야 할 권력이 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검언정 카르텔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했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사 권력.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검찰, 법초 구태타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는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구속되는지, 후임자 지우마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결정적 역할을 한 세르지우 모루 연방 판사는 세차 작전으로 불린 수사를 했다. 이 수사와 기소로 룰라, 지우마 두 대통령이 이끌던 노동당 정부가 무너지고 극우파 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했으며 모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다. 이후 모루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로 사임했고 현재는 2022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해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도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 구테타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신흥 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구테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한 검찰과 언론에 의해 소리 없이 스텔스적인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 룰라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대법원 심리에 들어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세차 작전에서 모루와 연방 검사들이 룰라 기소에 앞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2021년 3월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모루의 재판 진행 과정과 판결이 부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룰라 관련 증거를 재판에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4월 15일 연방 대법원 전원회의는 룰라에 대한 실형 선고 무효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 한편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는 이집트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무바라크 체제에서 자리 잡은 검사들과 판사들이 집요한 공격에 의해 무너지고 결국 옥사하게 된 상황을 개탄하면서 조국 사태와 무르시의 죽음에서 기시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기자는 경고했다. 장관 청문회 직전에 그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거의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서 별건 혐의를 찾았다. 검찰개혁을 초래하게 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의 목소리도 없고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집단적 목소리만 들린다. 급기야
검찰 수장이 자신의 직위를 놓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서슴없이 연출한다. 이 모두가 검찰의 합법적 권한이긴 하다. 또한 트럼프 세력과 이집트 법치 세력들이 보여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적 권한과 수단의 행사이기도 하다. 국가 형벌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행사하는 집단의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성 구테타로 귀결될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수사를 검찰 구테타 또는 검난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는 수사를 집요하게 벌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브라질이나 이집트의 사례 이외에 윤석열 총장의 모습에서 미국 FBI 초대국장 존 에드가 후보의 모습을 보았다. 후보는 48년 동안 FBI 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트루먼, 닉슨, 케네디 등 대통령을 협박하며 권력을 유지했다. 대통령도 후보의 눈치를 봐야 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국외 첩보를 전담한 CIA를 창설한 것도 후보의 강력한 권력을 막기 위함이었다. 후보는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 그는 수사권 남용을 넘어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유명 여배우 진 세버그가 사산한 아이의 생부가 흑인 좌파단체 블랙팬더당 당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그녀를 자살하게 만든 사건은 대표적인 악례다. 그녀는 아이의 장례식장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관 뚜껑을 열어 죽은 아이의 피부색이 흰색임을 공개해야 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인데 검찰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후보의 예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대의 민주주의의 밖에 있는 수사 권력은 언제든지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구밀복검의 검찰 정치. 종합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여당의 4.15 총선 패배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이미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지만 4.15 총선 이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2019년 하반기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검찰 구테타 또는 검난이라는 규정의 타당성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 정치라는 규정은 이미 현실에서 입증되었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종합평가인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출간했다. 홍익대, 오병두 교수의 분석은 이렇다. 이미 조국 수사에서 검찰은 검찰 사법을 넘어선 행보를 보였다. 검찰력을 특정한 정치적 판단 아래 일정 사건에 집중하는 양상.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 정치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다. 윤석열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다 라는 2019년 12월 6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은 윤 총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하게 된다. 입으로는 꿀같이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구밀복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소리장도, 겉으로는 명령을 받는 척하면서 뒤로는 배신한다는 양봉음위 등의 옛말이 떠오른다. 그가 총장직을 던진 후 대학 동기들의 말을 통해 성렬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더라 라는 말을 퍼뜨리는 것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열시켜 견인하려는 의도의 표출이다. 그러나 2021년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수구 보수 진영은 기세가 올랐다.
윤석열은 수구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칼잡이, 살수 출신의 대권 후보의 등장이다. 언론은 건비어천가를 넘어 윤비어천가를 앞다투어 부르고 있다. 윤 총장의 돌사진이 보도되고 애완견 산책 사진이 부각되고 위인전 같은 책이 출간된다.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기초로 대권 수업 운운하는 칭찬 일세 기사를 내보낸다. 윤석열은 총장직 사퇴 이전부터 대선 출마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으며 결정적인 순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검언정 카르텔은 2022년 정권 교체를 위해 끈끈하게 뭉치고 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들이 제도화된 검찰 개혁의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 명확하다. 그렇게 되면 검나는 성공하는 것이다.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이에나 검찰. 2019년 하반기 이후 여러 언론에서 조국이 윤석열을 총장으로 밀어넣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 이제 와서 비판한다 라는 기사와 논평을 내놓았다. 청와대 근무 시절 있었던 일, 특히 인사와 관련된 것은 보안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 방어는 해야 하기에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정수석은 비서관 중의 수석일 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다. 따라서 조국이 민다 등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총장 추진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기초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게 되는데 이때 민정수석실은 후보자를 검증해 보고서를 올린다. 둘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그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그가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는 것이 옳다는 판단 역시 공유되어 있었다.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터져나온 탄성을 기억한다. 셋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하게 나뉘었다.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찬반 의견을 모두 수집해 보고해야 했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의견을 표명한 사람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와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 의견을 제기했다는 점을 밝힌다. 이들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기억나는 것만 옮긴다.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특수부 지상주의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각 후보의 동의를 받아 인사검증 작업을 해 경력과 재산 등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보고했다. 현재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지적이 뼈아프다.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잘못 본 것이다. 윤석열은 개의 시간에도 늑대 유전자를 숨기지 않던 인물이다. 당시 수뇌부가 개처럼 정권에 충성할 때 윤석열은 주인 없는 늑대처럼 행동했다. 그걸 현 정부 지지자들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윤석열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윤석열은 검찰 편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이빨과 턱, 유죄 심증을 끝까지 밀어붙여 탈탈 터는 끈기,
일사불란한 조직력과 협동심을 자랑하는 하이에나였다. 특히 윤석열 개인의 행태는 하이에나와 더욱 흡사하다. 자기 새끼와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구하는 생태계의 규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법자 행태,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즐기며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뻔뻔함,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 성격 등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하이에나를 보는 듯하다. 넷째, 2020년 11월 15일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상호 의원 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계정에 출연해 밝혔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후 한동훈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라고. 이는 아는 사실이다. 나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한 검사의 경력이나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중요하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 대표가 공개해버렸으므로 내가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 감사합니다.